우크라이나가 미국과 영국이 처음 허용한 미사일을 러시아에 발사한 뒤 러시아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우크라이나가 밝혔습니다. 사실이라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상대 국가를 향해 발사된 건 역사상 처음이지만 미국 관계자는 러시아가 발사한 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시아와 미국, 우크라이나 지도자 모두가 사활을 걸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거의 끝 부분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베냐민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 국방장관에게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주요 동맹국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처음이고 민주주의 국가 지도자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도 처음입니다. 공화당 중심으로 미국 의회는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장관 지명자들의 성범죄 혐의 증거가 드러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교체를 할 뜻이 없고 인준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은 지명자에 대한 혐의는 가짜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혐의가 사실이어도 최고의 인선이라고 믿는다는 게 미국과 해외 언론 기자들의 취재 결과입니다. 정부 효율부서 책임자인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두 사람이 연방 공무원 해고를 기정사실로 하고 자진 사퇴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 삭감 계획은 하루 지나면 더 강하게 들립니다. 이 어수선한 틈에 트럼프 당선인은 최고 가격이 $11,000인 본인의 사인이 된 기타 판매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개월 만에 최저인 21만 3천 건이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다음 주인데 오늘부터 땡스기빙 데이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아마존에서 타겟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스토어 모두 세일을 앞당겼습니다. 2025년 내년입니다. 미국과 세계에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지켜볼 25가지 트렌드를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할 날이 이제 60일 정도입니다. 60일이죠? 취임식 전에 지금 워싱턴과 모스크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브는 각각 상황을 바꾸려는 최후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스크바와 서구 국가 간의 긴장은 지난 며칠 사이에 지금 최고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알고 계시는 것처럼 미제 미사일과 영국제 미사일로 러시아를 발사하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주장에 따르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특징이 있는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발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에게 지금 이것보다도 더한 지원을 해달라라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얘기한 대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미국 동부해안까지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탄도미사일입니다. 탄도미사일이 종류가 4종류가 있잖아요. 단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과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허용한 것도 사실은 정확하게 보자면 단거리나 마찬가지죠. 620마일까지를 단거리로 보니까요. 그리고 중거리가 620마일에서 사정거리가 1860마일 그리고 역시 중거리인 인터미디어트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1850마일에서 3410마일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제 그 이상인 거죠. 인터컨티넨털 그 탄도미사일은 지구상 어디라도 갈 수 있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아직 국방부에서는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그 형태나 속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건 분명히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모든 그 미사일이 탄도미사일이 전부 핵탄두를 실을 수도 있고 재래식 탄두도 실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쪽으로 발사한 것은 핵탄두를 실은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이미 영국 같은 데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미사일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기종으로 쐈는지는 이제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한다던가 하겠죠. 러시아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그 밖에도 무슨 초음속 크루즈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사해서 그 크루즈 미사일 뭐 RS 뭐 110인가 101이네요. RH1 10이네요. 초음속 그걸 따서 그렇게 했군요. 영어 알파벳으로 6기는 격추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트럼프 당선인 24시간 안에 끝낸다. 바이든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가 완전히 그냥 패망하면은 우크라이나 운명과 바이든의 그 외교적인 그 레가시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던 무기 지원을 하는 거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인 그 지뢰까지 보내고 있고 2억 7,500만 달러 무기 패키지도 지금 준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무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뭐 어떻게 지금부터 러시아를 다 뒤집어 엎어서 승리하겠다는 건 결코 아닙니다. 러시아가 그러니까 이렇게 핵무기 위협까지 한다는 거고, 많은 그 전문가들은 쓸 수도 있다. 모르죠. 50%대 50%지만 쓰면 러시아도 죽으니까, 푸틴도 죽을 수 있으니까 이걸 감히 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고, 트럼프 당선인의 동맹들은 나가는 대통령이 불필요한 긴장을 강화하면서 이거 사보타지하는 것이 뭐냐 하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기간 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안 해왔었던 이 같은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리라고 상상했었던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블라디미르 푸틴이 트럼프와는 뭐 내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 협상이라는 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내준 그 러시아에 내준 땅 다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그 우크라이나의 또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며칠 있으면 안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의 책이 나오는데 26일인가 발간되는데, 거기 보면 이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얘기도 많이 있고요. 2008년도 그 당시에는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아주 강하게 러시아와 막 좋아할 때였어요. 좋아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러시아가 어차피 구소련이 무너졌으니까 우리 서유럽이 계속 러시아와 힘을 하고 경제도 뒷받침되고 우리도 그 참에 뭐 러시아의 그 오일을 많이 그 사고 이렇게 하면은 경제적으로 서로 이득이고 이쪽으로 오겠지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같은 거 절대로 안 된다고 막고, 지금 이제 22년의 세월이 흘러서 이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보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사람들도 다 우리 나토에 가입하는 것밖에 살 길이 없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안겔라 머켈 그 독일 총리가 그 점에 대해서는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책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 블라디미르 푸틴이 과연 이제 이게 협상을 할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푸틴과 협상을 하고 믿을 수 있는가, 과거에도 핵무기 다 버리고 났더니 이렇게 당했는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푸틴이 2007년도네요. 러시아 소치에서 안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회담을 하는데, 안겔라 머켈 독일 총리가 어렸을 때 개에게 물렸대요. 저도 어렸을 때 하얀색 스피치라는 그 개에게 물려서 그 무서웠던 기억이 아직도 있는데, 개에게 물린 안겔라 머켈을 기다리게 하면서, 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기다리게 하는 게 유명하죠. 그러면서 그 개를 거기다 풀어놓은 겁니다. 아주 그 검은색의 그 굉장히 그 푸틴이 사랑했었던 그런 그 뭐 콘이라는 이름의 개를 그 실내인데 거기다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이건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죠. 이 같은 심리전은 치사하다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을 하면서 개를 동원을 하고 다른 나라 국가 원수를 기다리게 하면서 이런 사람과의 어떠한 협상 같은 것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두려움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는 거고, 바이든과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은 다 각자의 입장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미국 문제가 돼버렸고요. 세계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한국도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벤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에, 지금은 물러났지만 국방장관을 그 전범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 기소한 거는 꽤 됐고요.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그 발부한 이유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뭐 물도 안 주고
마취약도 없게 하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이거야말로 식량 지원도 못하게 다른 데서 준다고 하는데도 길을 막고, 전쟁 중에 전쟁 범죄고 반인류적인 범죄 행위다. 이렇게 딱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욱 그 고립될 수도 있다는 거는 사실이죠. 그리고 네타냐후에게 전쟁을 끝나라 하는 압박을 주는 것도 사실인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의 동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어느 국가의 지도자도 체포영장을 발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네타냐후와 전 국방장관은 125개국, 그 로마에서 그 당시에 협정이 됐기 때문에 무슨 로마 서약서라는 거 있죠? 거기에 서약을 한 125개국에 가면 체포당할 위험이 있고, 미국은 거기에 서명을 안 했습니다. 미국은 2000년에 빌 클린턴이 그 로마 거기에 서명을 했는데, 그 뒤에 2년 뒤에 그 아들 부시 대통령이 그냥 아니죠. 2년 뒤에 어쨌든 없애버렸습니다. 2002년도에 부시 맞네요. 아들 부시가 맞네요.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미국이 이제 다른 뭐 중동,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데서 미군이 일을 하고 있는데 군인으로서 그게 이제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없애버려서, 미국은 뭐 네타냐후가 와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의 최우방 국가 지도자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이런 점들이 있고, 미국에서는 워낙에 친이스라엘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뭐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 오늘 아침 목소리 마구 높입니다. 우리가 국제 형사재판소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지 된다. 그리고 공화당은 아마 어떤 제재를 가할 그 제재가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뭔가를 그럴 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의 정치인이라고 다 똑같이 언제나 이스라엘이 하는 건 다 옳아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소수죠. 그 소수 가운데서도 본인이 주의시이기 때문에 더 주목받는 사람은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죠.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 의원이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주장하는 것과 비슷한 그 같은 주장으로 이스라엘에 우리가 더 이상 무기를 공급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 결의안을 만들었는데 이거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이 고통이 너무 큰데 미국이 뭐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 이런 것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투표를 하기 전에 버니 샌더스 의원이 네타냐후의 극단적인 정부는 단순히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게 아니다. 이건 팔레스타인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일어나는 일의 대부분이 다 그 미국 납세자의 돈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미국이 무기를 팔기도 하지만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서 20표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소수인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제 정치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대사로 지명이 된 알칸소의 전 주지사였고, 세라 허캅이 지금 알칸소의 주지사 딸이죠. 이 알칸소의 주지사였던 그 마이크 허캅이는 팔레스타인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국가가 같이 공존한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또 트럼프 당선인이 새롭게 그 행정부를 구성을 하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같은 감정은 이제 더욱 그 지지 쪽으로 많이 갈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외부에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내부가 지금 더 중요한데, 글쎄요, 지금 오늘 제가 BBC 방송이 보도한 걸 보니까 며칠 전에 주말에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것과 똑같더군요. 트럼프 당선인 지지자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법무장관, 국방장관 하는 사람들 뭐 성매매, 성폭행 이런 혐의가 있고 조사도 받고 증거도 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가짜 언론들이 뭐 주요 언론들이 가짜로 보도를 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그래도 그게 so what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지명한 것은 뭐든지 다 좋은 거야 하고 엄청나게 지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까지 것을 뭐든지 다 쓸어버리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트럼프가 그 생각하고 있는 국가, 나를 위한 국가를 만들어주는데 일을 할 사람들인데, 이건 가짜 언론들이 그들을 가짜로 공격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 인선들에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는요, 그림으로 치자면 피카소
정도의 마스터피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오늘 BBC 방송도 비슷한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그다지 인준이 순조로워 보이진 않습니다. 정말로 이 트럼프 그 당선인이 이 사람들을 어떤 그 연방 의회의 상하원 다 휴회를 해야지 되거든요. 열흘 이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인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로서는 조금 더 강해 보이기는 하는데 우선 그 핏 헥세스 법무장관 지명자가 오늘 아침에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와 함께 의회에 등장을 했습니다. 경찰이 2017년도 캘리포니아주에서의 그 성폭행 사건을 기록을 결국은 공개를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여성이 성폭행 당했는데 뭐 휴대폰을 뺐고 뭐 방에서 못 나가게 하고 뭐 이런 등등의 얘기로 그런데 이제 이 법무장관 지명자는 합의하에 그랬다. 돈을 줬는데 돈 준 건 그때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내가 박스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게 해고가 될까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국방장관 지명자요. 법무장관 맥 게이츠는 마찬가지로 이제 뭐 미성년자와 연관되고 오늘은 완전히 뭐 맵까지 그려놓은 그런 돈이 어떻게 왔다 갔다 했나 벤모에서 페이팔에서 그런 맵까지 언론에 많이 나오던데 이것도 한마디로 섹스 파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2017년부터 2017년이면 이미 맥 게이츠가 연방 하원 의원이었을 때입니다. 플로리다가 지역구인 그때부터 2020년까지 돈을 이제 마구 여기저기로 두고 친구와 같이 이렇게 했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게 이제 연방 수사기관이 다 무슨 모 같은 것도 뭐 이제 입수를 했고 연방 하원도 조사를 했고 내가 미성년자였을 때 그와 섹스를 했다. 그리고 어떤 여성들은 돈 받고 섹스했다 하는 것을 증언을 했는데 어제 연방 하원은 이게 그 하원의 그 윤리위원회가 5명으로 민주공화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파적으로 5대5 해서 이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이제 그 J.D. 벤스 부통령 당선자가 이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와 함께 의회에 등장을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 USA 투데이도 이 내용을 보도를 하던데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가 그 과거에 내니를 집에서 이제 성폭행했다는 그것을 그 내니가 지난 여름에 밝혔는데 그 전까지는 엄마에게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거 묻어두고 싶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23살 때 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46살이었고 그때는 환경법 전문 그 변호사로 일할 때 평일에는 그 변호사 무슨 클리닉 같은 데서 일을 했다가 주말에는 집에 와서 내니를 한 건데 그때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아이가 셋이었는데 2명은 첫 번째 결혼해서의 아이들, 1명은 이제 지금 결혼해서 난 아이인데 그 2명 아이들이 주말이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네 집으로 와서 그 아이들을 보고 있었던 중에 아버지 뻘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어떤 주방에서 식탁에서 그 법률사무소 그 클리닉의 사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식탁 밑으로 처음에는 손을 집어넣어서 다리를 만지더니 어느 날은 딱 이 내니의 집 그러니까 베드룸으로 들어와서 옷을 다 벗고 들어와서 로션 좀 발라달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로션을 발라줬고 그 다음에는 뭐 키친에서 완전히 그 성추행하고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문을 막고 그랬었다. 이 같은 것을 본인은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처음에 일을 하기 시작할 때도 케네디 가문의 사람들이 남자들이 돈을 많고 그냥 여자들에게 적극적이고 뭐 잘생기고 이런 건 알았지만 본인이 일을 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사람이 나를 덮칠 줄은 몰랐다. 이렇게 증언을 하면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지? 그때는 아직 후보 사퇴하고 트럼프에게 그 지지를 선언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은 인터뷰를 했고 그 인터뷰에 대해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는 내가 젊었을 때 46살이었습니다. 좀 방탕했지. 내 옷장 뒤져보면 해골이 수없이 많을 거야. 그러니까 들춰내지 않고 싶은 스토리가 수없이 많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내니 사건에 대해서는 yes or no 같은 거 얘기하지 않았고 이 내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전혀 그때 그 일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사과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을 하는 건데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그
교육부 장관 그 지명자 린다 맥마운도 남편과 같이 월드 그 레슬링 엔터테인먼트를 하면서 그 장내 그 아나운서가 그 보이들 있잖아요. 이거 번호판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보이들에게 링보이들에게 12살, 13살인데 이 링보이도 옛날엔 거리였는데 보이로 요즘 많이 하잖아요. 보이들에게 아나운서가 링사이드 아나운서가 그 예전부터 80년대부터 보이들에게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보이들을 뭐 성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를 했다 하는 지금 여기에 이제 지난달에 고소가 들어간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인의 대변인은 스티븐 청이라는 사람은 아니 이렇게 높은 수준의 자격을 갖춘 지명자들을 비난을 하는 언론을 비난합니다. 가짜뉴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린다. 이건 끝까지 갈 거다.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이제 제가 잠깐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뉴욕타임스가 왜 이런 성추행, 성폭행, 성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보통은 바로 내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인준을 하죠. 인준 자체는 그 대통령 당선인의 권한이니까 누구라도 지명 자체는 지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이런 사람들을 지금 내리지 않잖아요.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번 뭐 고소를 당했고 직장 내에 여성에 대한 그 혐오적인 발언이라든가 본인의 행위에 대한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왜 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어제 그 뉴욕타임스는 미투 무브먼트에 대한 그 혐오감, 저항감 또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 자신도 그런 비슷한 문제에 다 얽혀 있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보도를 할 때 이거 설마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절대로 철회할 의도는 지금 없어 보이고 그래서 만약에 특히 이제 법무장관 지명자가 제일 심각하겠죠. 뭐 17살 뭐 어린 미성년자와의 뭐 성관계라고 하니까 그리고 이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의 지지자 가운데서는 왜 이걸 맷 게이츠를 욕하냐 그 아이도 욕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지지가 강하고 뭔가를 개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지도 강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청문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연방 대법관 브렉 캐버나우라는 젊은 대법관의 청문회를 할 때 예전에 부잣집 자식이잖아요. 이 브렉 캐버나우도 그러니까 막 사립학교 부자들이 다니는 데 다니고 어렸을 때 아이들이 막 뭐 파티하고 이러면서 강간당했다 하는 게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교수가 내가 그냥 이거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저렇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연방 대법관이 하면서 드러냈을 때 청문회장에 나와서 그때 뉴스 엄청 많이 봤습니다. 사람들이. 심지어 당시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그 청문회를 보고 나서 저 여자가 하는 말이 진정성이 있어. 맞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브렉 캐버나우는 연방 대법관이 됐습니다. 그때와 만약에 이 맷 게이츠 법무장관의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것보다도 조금 더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오늘 아침 더 힐은 보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브렉 캐버나우 이전에 클래런스 토마스 연방 대법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타 힐 교수 그 케이스 다 이런 것들이 미투 운동에 훨씬 전에 일어났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 중요한 직책에 또 가잖아요. 이럴 때 거의 그 직책에서 이런 일이 드러났을 때 빠지거나 해고되거나 하는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아니라. 그래서 민주당은 조금 뭐 코미디언 출신의 연방 상원 의원이 말로 뭔가 그 서로 같이 무슨 뭐죠? 출장 가서 말로 좀 장난치고 했다고 그런 일이 드러나니까 바로 민주당에서도 사임해야지 돼 하고 본인도 사임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티면은 연방 대법관들도 되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돌파하려는 의지가 아닌가. 뭐 그러나 민주주의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지지자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괜찮다고 하고 또 상원이 역할이 큰 거죠. 상원이 과연 이 같은 아주 굉장히 강해서 트럼프 당선인이 강하잖아요. 강하니까 암살 시도 그 혐의에서도 뭐 이렇게 하고 그 강함을 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연방 상원이 이렇게 강한 대통령에게
청문회 할 때는 이미 대통령이 됐겠죠. 대통령에게 거부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은 뭐 다 여러 가지 경찰 뭐나 자료가 있는데 그래 어린아이와 성매매를 해도 뭐 법무장관도 될 수 있고 성폭행을 해도 국방장관도 될 수 있고 뭐 이렇게 공화당 상원에서 인준을 해줄 것인가, 이걸 이제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거죠.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총 20억 달러 승소, 교통사고와 상해 전문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변호사 그룹, 집용자 홈에퀴리 라인 오브 크레딧, 급한 하드머니도 정말 쉽게 잘하는 융자나라, 유한 건강생활 전 제품과 화장품을 추수감사절 맞이 1+1 세일하는 셀리온 공동펀입니다. 오늘 아마 신문으로 받아보신다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그 기고란에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이 두 사람이 정부 효율성 부처를 이끌어갈 사람이 깁니다. 아주 긴 길이에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걸 썼는데 굉장히 호전적이었어요. 그리고 약간 구체적인 것들도 있고 해서 잠시 뒤에 전해드리는데, 여기에 이제 메디케이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건강 그 보험이고,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이잖아요. 아이들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있고, 메디케이드를 수술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새로운 정부 효율성 패널,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해서 7월 달까지 이제 끝내게 되는데, 그 두 사람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문 쓴 것을 대강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 해당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인분들 가운데서도 뭐 연방 공무원도 있고,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미국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오랜 세월 동안 뭐 관료주의 같은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뭔가를 고쳐야지 된다, 개혁해야지 된다, 공무원은 철밥통이다, 이 같은 어떠한 좀 이해를 할 만한, 그리고 동조를 할 만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러나 모든 것들이 이게 점진적인 개혁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어떤 혁명과 같은 개혁이면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너무 그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뭔가를 지출을 줄이겠다고 하는 건데, 기간도 짧고 그 짧은 기간에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후유증 같은 것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활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어쩌면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하는 일이 실제로 현실화된다면 이게 이제 크게 봐야지 될 그럴 부분인데요. 이 두 사람이 제일 앞에 내세우는 게 연방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연방 대법원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결국은 대통령에게 실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 행정부가 이상하게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두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주 전투적인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처음에 세워질 때 미국은 국민들이 뽑은 선출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돼 있었는데, 미국은 오랜 동안 선출된 누군가에 의해서 운영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공무원, 행정부의 고위직, 이런 그 관료들이 재량권이 너무 컸다. 비선출직이, 그리고 그게 또 법으로 공무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왔는데, 굉장히 이게 민주적이 아니다. 건국의 아버지의 비전이 아니다. 건국의 아버지는 그 반대로 하라는 거다. 말하자면 대통령에게 강한 그 권한을 줘서 많은 것을 그 개혁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앞에 설명을 합니다. 11월 5일 유권자들이 이 같은 변화를 만들어낼 그럴 기회를 트럼프 그 당선인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을 이렇게 임명을 했고, 이건 이제 인준을 받는 자리가 아니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연방 공무원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우린 자원봉사자다. 보고서나 쓰고 리본 커팅 같은 것만 어디 가서 하는 이런 거나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정부의 비용을 잘라낼 것이다. 세 가지 규제를 없앤다. 굉장히 많이 없앤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행정 비용을, 그 행정부를 축소하고 공무원들을 감원한다는 얘기죠. 비용을 그리하여 절감한다. 이 세 가지의 주요 개혁인데, 우선 트럼프 당선자가
없애야지 될 그 규제를 수천 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수천 개의 규제를 우리가 다 이제 골라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규제 철폐잖아요. 두 번째, 행정적으로 뭔가를 줄이는 것은 전체에서 우리는 대규모적인 감축을 할 것이다. 이게 최근에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은 현재의 연방 규정이 너무 그 과잉이다. 권한이 과잉이다. 이렇게 그 판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규모의 규제, 대규모의 감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없애야지 될 부처가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그 부처가 없애는 그 비율대로 연방 공무원들도 없앨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방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공무원 보호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법적인 전문가들 뭐 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연방 공무원을 보호하는 목적은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거지, 이게 특정 누구를 대상으로 정치적인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저 사람 해고시켜야지 되겠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원 감축을 위한 일반적인 그런 어떠한 그 해고는 이걸 허용을 한다. 연방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그것도 다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다. 그런 권한을 연방 대법원이 대통령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해고뿐만이 아니라 뭐 연방 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던가 뭐 이런 많은 것까지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경고를 합니다. 회사 운영과 지금 정부 운영을, 이 두 사람이 회사는 운영해 봤지만 정부 운영의 경험은 없잖아요. 똑같이 두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퇴사가 아니네요. 이건 자발적인 퇴정부인가요? 이걸 환영합니다. 그래서 조기 퇴직하라고도 하고 인센티브 드리겠다고 하고 우아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쫓겨나지 말고 퇴직하도록 하겠다. 이런 걸 월스트리트저널에 쓰면서 준비할 사람 준비해라 하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연방대법원을 얘기를 하는데 6대3 보수 대 진보의 연방대법원이 우리에게 아주 역사적인 기회를 주고 있다. 워싱턴 기득권 세력의 맹공격에 우리는 다 대비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역사가 우리 편이고 우리가 승리를 할 것이다. 지금이 결정적인 행동을 할 때다. 최우선 목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최종 목표죠. 최종 목표가 7월 내년 그 4일까지니까 그 내년 7월 4일까지 많은 것을 하도록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이 있다는 얘기를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건국 250주년에 맞춰서 건국 250주년이 되면은 정보 효율성 부서 이런 것은 더 이상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깔끔하게 일 처리를 해놓겠다는 기고문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것 보니까 그래서 연방정부라든가 연방정부죠. 이 경우는 연방정부 그 공무원들이 대량 그 해고에 대비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호사도 고용하고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일론 머스크나 비벡 라마스와미도 여론전을 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서. 해서 대중 캠페인도 준비를 하고 또 의회가 좀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을 해줬으면 하고 바랐는데 지금 의회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부 트럼프 당선인 아래 무릎을 꿇고 그래 왔었던 그런 그 정치인들만 거의 남아 있다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일 많이 논의되는 게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데 메디케이드 삭감안이잖아요. 이 메디케이드 삭감안을 하라고 닥터 오즈라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센터 그 국장으로 총책임자로 지명을 한 거죠. 뭐 인주는 필요한 자리입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동시에 이제 세금은 인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는 공화당 그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지역구에서 또 유권자들이 메디케이드 혜택 받고 계시는 한인분들 얼마나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이게 뭐 많이 줄어든다 하면은 많이가 됐던 적게가 됐던 갖고 있던 것에서 줄어든다 하면 일단 뭔가를 다시 해야지 되는 불편함도 있고 혜택이 줄어들 것이고 얼마나 유권자들의 눈치도 봐야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오와주의 뭐 척 그레슬리 같은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도 이 메디케이드 대대적인 삭감에 대해서 아직 그 확신하기는 좀 이르지만 고려하게는 될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메디케어 손 안 된다고 했어요. 사회보장제도 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손댈 가능성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메디케이드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댄다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장애인, 또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국가에서 주는 건강보험이고 메디케어는 나이 많은 65세 이상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9월 말 현재 약 4천만 명 어린이를 포함해서 메디케이드 등록자들이 수천만 명이 있는 거죠. 이게 주정부가 관리를 하지만 연방정부의 매칭 펀드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의회의 조치가 필요하고 근데 의회에서 지금 완전히 그쪽으로 확 돌아서진 않았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하라고 밀어붙이면 일단 시작은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 가지 문제 가장 기본적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지 된다던가 아픈데 또 불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오겠죠. 2018년도에 알칸소에서 이 메디케이드 받을 때 어떤 자격 조건 같은 것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항소법원에서 이거는 안 된다고 무효화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연방 정부에서 메디케이드에 대한 보조 같은 것을 많이 끊는다면 어느 주에 살고 계시느냐가 굉장히 여러분들 그 건강보험에는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건강 정책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연방 정부가 그런 돈을 끊는다고 삭감한다고 해서 건강 상태가 물론 이것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부분적으로 건강 상태가 거기에 따라서 좋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 정부에 굉장한 이제 부담이 가고 스트레스가 간다. 그리고 이것도요 묘한 게 트럼프 당선인을 엄청나게 지지했었던 주의 사람들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뉴멕시코라든지 미시시피, 웨스트버지니아, 오클라호마, 애리조나 이런데 연방자금이 가장 그 메디케이드 그쪽 주정부로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조금 지켜봐야지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제와 연관된 뉴스들 전해드립니다. 벌써 다음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라고 관련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결국은 여론입니다. 맥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스스로 그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명을 철회할 때는 본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걸 너무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고 트럼프와 벤스 이 행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그만 나가겠다. 이 미성년자와 그 성매매를 했었던 그런 여러 가지가 드러난 맥 게이츠 플로리다주의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시나리오가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이 아주 엄청난 폭탄과 같은 사람을 딱 심어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어놓는 사람은 아유 이 정도면 지난번에 그렇기도 했는데 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럼 지금 이미 법무장관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지명이 돼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트럼프 당선인의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법적인 문제요. 이것을 변호했었던 변호인입니다. 이제 maybe 그 사람이 될지 아닐지 모르고 그리고 지금 맥 게이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하원에서 윤리조사를 받는 것을 사실은 지명자가 되면서 끝내기 위해서 하원에서 사임을 했죠. 사임을 하면서 그 조사도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그렇게 될 경우 지금 하원 의원 자리를 잃어버린 거죠. 본인이 사퇴서를 제출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묘합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또 다른 마르코 루비오라는 연방 상원 의원이 지금 국무장관 지명자가 돼서 플로리다주의 상원 의원 자리가 빕니다. 그럼 일단 임시로 플로리다의 주지사가 그 자리를 누굴 채워야지 되는데 지금 하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그 형태에서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할 수 있어 해서 라라 트럼프를 하는 게 아니야 했는데 maybe, may not.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이 맥 게이츠를 그 상원 의원 자리에 둘 수도 있고요.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어쨌든 맥 게이츠라는 사람은 트럼프 당선인을 지지했었던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가장 개혁을 잘할 사람이니까 거기다 뒀잖아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는 여론이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물러났다는 건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괜히 시간을 써서 괜히는 아니지만 간추려 드려야지 되겠네요.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은 다우존스에서 22만 건이었는데 21만 3천 건, 한 주일 전보다 6천 건 줄어들었고 4월 말 이후 가장 낮았고 1년 전에 비해서도 적었습니다. 10월 달에 많았었죠. 왜냐하면 그때 허리케인이 2개나 있었으니까요. 헐린하고 또 뭐였었죠? 또 하나? 밀튼. 그때 이제 늘어났다가 이제 다시 줄어드는 거고요. 그리고 어제 보니까 인공지능 그 칩 메이커인 엔비디아가 1년 전보다 뭐 매출이 2배가 늘었다고 했는데도 주식값은 내려갔어요. 그만큼 이제 여기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고, 그러나 또 사람들은 이거 기대해도 되는 거야? 이런 것들 되고요. 추수감사절 그 세일이 일찍 시작돼서 대형 스토어가 아마존, 베스트바이, 타겟 전부 오늘 자정부터 세일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5년 연속 이런 대형 스토어들이 추수감사절 당일에 문을 안 엽니다. 이것도 역시 2020년 팬데믹 때 시작된 전통이 5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네요. 오늘은 그렇지만 내일부터 또 세일하는 그런 회사들 너무 많고, 한인들도, 한인 그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세일 많이 하거든요.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이럴 때는 광고도 잘 들어주시고요. 뭐 한국일보에 뭐 세일 광고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트럼프 그 대통령 당선인은 절대로 돈 버는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뭐 맥게이츠다, 무슨 뭐 피트 그 헥세스다, 뭐 법무장관, 국방장관 지명자 이런 문제로 너무 골치 아픈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런데 메이크 아메리카 마가 기타예요. 말하자면 이 마가 기타를 최대가 $10,000, $11,000짜리, 어디는 $10,000라고 어딘 $11,000라고 하고, 이것도 등급을 나눴습니다. 뭐 $1,500짜리도 있고, 사인이 들어가면은 뭐 기타는 똑같은데 트럼프 사인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8,500가 더 들어가서 아메리칸 이글 시리즈 뭐 이게 있고, 무슨 뭐 대통령 시리즈가 있고, 기타를 아무튼 판다는 거예요. 뭐 운동화부터 금시계부터 성경부터 뭐 맥도날드에 가서 몇 시간 이렇게 하고, 그 티셔츠도 $100에 팔았고, 뭐 여러 트레이딩 카드 등등등등 해서 이제는 기타까지, 기타와 이 트럼프 대통령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기타까지 지금 $11,000에 최대 파는데, 한정판이니까 뭐 잘 기대를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군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시고요. 이코노미스트가 제가 이런 거 발표할 때 보면 한 해가 벌써 갔어. 왜 연말이 되면은 많은 그 다음 해를 생각을 하면서 다음 해에 예상되는 추세나 이런 걸 발표하잖아요.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아웃라인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을 유엔이 양자과학과 기술의 해로 정한 것이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왜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있고 방사능 물질이 있고 독가스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뭐가 움직이면 이 고양이가 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50%대 50%인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박스를 열어봐야지 안다. 알 수 없는, 결과를 알기 전에는 모든 것이 공존하잖아요. 50%대 50%로 그 슈레딩거의 그런 그 물리학자의 오스트리아의 그런 것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양자역학의 모순이라고 할까요? 동전 던지기와 마찬가지로 공중에 있을 때는 앞뒤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투표 박스가 열렸고 미국이 대통령을 선출을 했고, 여러 가지 10가지 주제를 얘기를 합니다. 2025년도에 간단히 스쳐가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의 선택으로 이민에서 국방, 경제, 무역 모든 것에 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 근데 미국 우선 정책이 적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동맹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정학적인 재정비, 긴장, 핵 확산까지 갈 수 있다. 두 번째, 유권자들은 어느 나라에서나 변화를 기대했다. 집권당은 전례 없이 나쁜 상태로 다 쫓겨나서 미국과 영국도 그렇고, 아니면 뭐 인도나 사우스아프리카처럼 연합을 해야지 된다던가, 대만과 프랑스처럼 동거해야지 되는 그런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도 나왔었죠. 해서 불안한 세상. 세 번째는 광범위한 무질서 내지는 어수선함.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게 협상하라고 압박을 할까? 그리고 가자와 레바논 이쪽은 이스라엘 맘대로 해줄까? 미국의
굉장히 거래적인 태도, 협상보다는 그런 거래적인 입장이 사실은 러시아와 중국이나 이란, 북한이 문제를 일으켜도 되도록 우리 상관 안 하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대만이나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맞설지 알 수 없다고 하고요. 관세에 대해서는 뭐 중국에 대해서 관세 부드러울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관세는 올라가는 것은 분명한 것. 물건값이 어느 정도냐가 문제지 이걸 아마 트럼프 행정부에서 잘 조절을 해야 될 겁니다. 올라가기는 올라가는데 이게 무역 전쟁으로 돼서 중국 기업은 점점 무역 장벽을 없애고 더 나가고 있잖아요. 멕시코에서부터 헝가리까지 공장 짓고. 그런 문. 다섯 번째 클린테크 붐, 청정 기술 붐은 이건 미국은 안 한다고 하고 그 사이에 중국 정부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를 시킬 것이다.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등등. 여섯 번째, 인플레이션 이후에 부자 세계 나라들은 인플레이션 다 잡은 것을 축하하는데 미국 다시 관세 등등으로 인플레이션 올라갈 것인가. 일곱 번째, 고령화. 미국에서 최고령 대통령을 선출을 했는데 지금 너무 중국도 그렇고 고령화가 많아지기 때문에 청년 인구의 어떤 그 일자리 부족 같은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덟 번째, 인공지능. 비즈니스 역사상 가장 큰 도박인데 과연 인공지능이 돈을 그렇게 많이 들이는데 쓸모가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약물까지를 개발할 것인가. 여행 문제는 앞으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유럽에서도 쉽게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을 다 검문 검색 강화하고 문을 닫을 것이다. 놀라운 삶. 암살 시도도 있었고 무슨 이스라엘이 무슨 헤즈볼라에게 이상한 워키토키 폭발 같은 것도 있었는데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2025년도에는 그것보다 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계적인 전염병 팬데믹과 같은 거 예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10시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방송됩니다. 맷 게이츠라는 연방 하원 의원이었다가 법무장관에 지명된 사람 스스로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물러났다는 것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미국 마치겠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